왜 금, 은, 달러는 오르는데 코인은 떨어지나요? 어떤 관계성이 있는 건가요? 특히 요즘 보면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원래 해칭 수단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금은 달러 오를 때 비트코인은 저 모양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그러면은 그 자산의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라 지금 금, 은, 달러를 사는 곳들은 국제 정세 불안, 그리고 뭐 군비 경쟁 이런 불안정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 해칭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꼭 리테일 단위뿐만 아니라. 근데 그때 국가 단위에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비축할 수 있는 뭐 법령이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들이 거의 없어요. 즉 여전히 비트코인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런 측면에서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큰 노력, 글로벌 어떤 상황에 대한 해칭 노력을 가져가기에는 아직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의 지위가 아직,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채널 혹은 그게 인식될 수 있는 자산의 근거가 아직은 금은 달러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금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지금처럼 법령이 계속 개선되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뭐 등등 그런 제도적 개선이 있어서 기관화가 많이 되고 제도권에 품어지면 훨씬 더 그 동조화 현상은 많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전형적인 위험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걸까요? 저거는 전형적인 위험 자산으로만 보기는 이제 당연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위험 자산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코인은 왜 전형적인 위험 자산이었냐라고 하면 중장기나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는 자금 성격인 기관 자금의 성격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애초에 투기 자산 형태로 분류가 되고 그걸 보고 움직였었어요. 근데 기관들이 어떤 로직을 가지고 왜 비트코인을 하고 비트코인 ETF를 하고 뭐 이더리움도 하고 형태로 들어오느냐라고 하면은 그걸 투기 자산 구준으로 포트폴리오에 넣겠다가 아니라 잠깐 말씀드렸자면 이제 해칭 수단 관점에서 이제 어떤 다른 가치 저장 수단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보고 있는 근거 자체가 이제 군이 위험자산 군으로 보지는 않고 애초에 그런 중장기 가치 저장 수단의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전처럼 이렇게 그냥 투기 자산, 위험 자산으로는 보지 않는 게 지금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저런 모습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코인 MMF 토크나 미국채 온체인화 같은 흐름을 단순히 기술 트렌드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 기술 트렌드 짚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나중에 얘기 드릴 기회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그 스위스 이제 세계 경제 포럼 이제 다보스를 가서 좀 보다 보니까 거기는 애초에 디지털 자산이 핵심 주제도 아니고 뭐 여러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거기 온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금융 그룹들, 그 대형 기관들, 뭐 기업들 이런 것들은 이게 하나의 트렌디한 기술이기 때문에 써야겠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어떤 관점에서 보냐 하면은 이거를 하나의 이제 금융의 기존의 어떤 부분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툴이구나 라는 측면인데, 그 관점에서 그럼 기술 자체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로 보는 건 맞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융사들에서 AI를 쓴다라고 AI 자체를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업 목적이 있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MMF 토크나 이런 것들은, 스테이블 코인은 뭐 달러 패권이랑도 영향이 있고 뭐 국제 송금 간에서의 효율성도 있고, MMF 토크나는 마찬가지로 뭐 24시간 마켓을 어떻게 볼까, 유동성을 어떻게 늘릴까. 미국 국채 온체인화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미국의 경제 패권과도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게 다 기술로 인한 트렌드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걸 실질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혹은 증진하려고 하는 정부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술은 그냥 하나의 부차적 도구일 뿐이라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걸 너무 하나의 지나가는 기술 트렌드로 볼 게 아니라 지금 금융시장에서 아니면 세계 정세에서의 어떤 큰 변화 내에서 이거를 가속화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툴로 인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디파이를 위험한 실험 혹은 고위험 수익 모델로 인식합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히어로물 이런 거 보더라도 굉장히 어벤져스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보석이나 물건 같은 게 있으면 그게 누구 손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위험할 수도 있고 세계 평화를 지킬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디파이라는 것도 기존에는 그 투기 위주로 많이 있었던 코인 시장 내에서 투기 위주의 유동성밖에 없는 자산들에서 디파이라는 형태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 고위험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고 실험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게 기존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 개인 투자분들이 저거를 고수익 고위험 수익 모델로 인식한다라는 거는 맞는데 여전히라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여전히 그렇게 보시면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되냐?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ETF라는 거를 설정을 하게 되면 기초자산을 가지고 자산 운용사들은 기초자산을 근거로 ETF를 발행하고 거기 또 운용을 하겠죠. 기초자산은. 그런 형태에서 금융 모델이 도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이었었나? 블랙락에서 이더리움 ETF 가지고도 처음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신청을 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블랙락에서 이더리움 ETF를 발행을 해서 유통을 시키면서 그 근간으로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어떤 디파이를 활용해 가지고 이자도 내고 스테이킹도 해서 뭐 더 수익을 더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가 SEC에 신청한 그 핵심인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상이겠죠. 근데 블랙락이 그러면 그 디파이라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막 돈 놓고 돈 따먹기 형태로 활용을 할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거기서 정해진 어떤 컴플라이언스 규정, 리스크의 노출 범위, 그리고 그 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현재는 제공한 어떤 가이드라인 등에 맞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디파이라는 굉장히 좋은 도구도 훨씬 더 통제된 리스크, 통제된 위험 내에서 어느 정도 반대로 통제된 수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태의 조금 더 안정적인 디파이 모델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보고 그로 인한 이제 뭐 다양한 방식의 자산 운용 상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디파이를 보시게 될 거다. 이제 제가 전망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반감기 공식 같은 과거의 해석은 점점 안 맞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반감기는 뭐 예전부터 이제 나오던 얘기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총 발행량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채굴되는 양이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비율은 계속 반으로 줄지만 그리고 이제 뭐 해시레이트도 계속 뭐 높아지고 하지만 반대로 여기에서의 반감기를 영향을 받는 실질적으로 얼만큼 블럭당 채굴되는 나오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냐 보면 절대 개수로는 진짜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반감기의 영향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이미 채굴되어서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도 너무 많고 비트코인 ETF 이후에 자금도 훨씬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유동성의 깊이도 달라졌고 해서 거기서 이제 반감기 이후에 공급량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서 그로 인한 채굴자들의 포지션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그 물량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깊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비유가 좀 과도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큰 우물에 뭐 물 한 컵 붓는다고 해가지고 뭐 수면 변화가 없죠. 근데 작은 냄비에서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미 비트코인의 그 유동성은 깊어졌기 때문에 저런 이제 반감기로 인한 요인보다는 다른 매크로 요인, 구조적인 요인들이 훨씬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반감기는 이제는 너무 중요하게 볼 지표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포인트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 기반으로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크게 시장의 큰 성격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내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이클의 반복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건 제도권화되고 기관화되고 점점 이제 매스 마켓으로 얼리 어댑터 마켓에서 옮겨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그런 사이클들, 어떤 투자 패턴들, 가격의 변화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몇 년 동안 오래 봤으니까 오래 봤다고 해도 이 시장이 진짜 오래 보셔서 한 10년 정도일 것 같고 해서 전통 금융시장으로 보면은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도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예전에 봤었던 거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이렇게 좀 뉴스 이런 거에 많이 의존을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내가 어떤 안 좋은 소식들의 빈
빈도를 가지고 시장의 전체 방향성을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큰 구조적인 변화들은 그렇게 자주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고 정말 임팩트 있는 큰 한두 개의 소식들이 다른 수십 개, 수백 개 이상은 작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뉴스들을 훨씬 더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라서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게 시장에 반응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한 발자국 뒤로 빠지셔서 이제 큰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훨씬 더 이제 시장에 너무 단기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덜 받으시면서 이제 오해를 하지 않는 투자 패턴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금과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루고 싶은 걸까요? 제가 금 전문가는 아니라서 금은 제가 사실 어떤 의견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디지털 자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지난주에 다보스 포럼 갔을 때 그때 이제 공교롭게 이제 트럼프가 와가지고 좀 훨씬 더 시끌벅적하고 막 반대 시위도 열리고 막 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앞부분에서 막 나토와 그린란드 이야기를 거의 한 1시간 하고, 그 뒤에 이제 경제정책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연결고리에서 그 트럼프가 크립토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길이보다는 그 어떤 맥락에서 크립토가 나왔고 어떤 맥락 그 이후에 크립토 얘기에 뭐가 넘어갔는지, 저는 그 배치나 이런 것들도 그냥 물론 아무리 트럼프가 이제 하고 싶은 말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만났던 미국의 이제 대형 기관들, 투자사들의 이제 오너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점심 먹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달러를 지탱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 중동 분이 그 미국 그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미국 분이 그냥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제 바로 그냥 한 얘기가, 미국 달러를 지탱하는 거는 그 군사랑 오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측면에서 이 오일이 딱 기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경제적인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이 2시간이 넘는 발언 내에서도 앞에 군사 관련해서 지정학적으로 베네수엘라, 이란 등도 있겠지만 그린란드, 서구권에 대한 통제를 군사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중요한지, 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지를 그걸 얘기를 하고 미국의 역할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의 패권의 이제 중요성을 계속 역설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미국 패권의 마지막에 그 평화를 금였게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미국이 꼬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거를 지탱할 만큼의 경제력도 미국은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바로 다음에 나왔었던 얘기가 이 크립토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그 크립토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래서 우리는 크립토를 계속 진행을 할 거다, 그 미국은 경제 내에서도 글로벌 패권을 잃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들은 다른 곳들도 미국에서 뜯어가기보다는 미국의 이런 노력들이 인지하고 정당한 대가를 계속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앞장서는 것 중에 하나도 크립토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미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도 당연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일 저렇게 베네수엘라 가서 통제하고 하더라도 바로 어떻게 마음대로 하질 못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이미 USDC나 USDT, 전 세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유로와 한국, 일본, 위안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디지털 시장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압도적인 1등을 하는 건 US 달러 이상으로 미국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하고 있고, 신용카드사도 나와서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신용카드, 결제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선점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기술 관점에서의 금융혁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블록체인과 크립토 경제를 밀는, 디지털 자산을 밀는 그 배경에는 그 두 번째인 미국의 달러를 지탱해주는 그 경제 패권의 중요한 툴로서 제일 앞서서 가고 있는 게 디지털 자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 내용을 간결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건 추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이제 세부 미국 경제정책으로 넘어갔던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연결고리 측면에서 이 디지털 자산이, 그리고 트럼프의 그 정책, 왜 저렇게까지 밀까, 정말 혁신을 위한 건가라고 보면 미국의 힘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확장하는 데 가장 큰 하나의 이제 무기로 보는 게 그 트럼프의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이 훨씬 더 좀 명확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크립토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라는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점 저게 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요즘 현상적으로 보이는 게 미국의 이제 그 크립토가 뭐냐에 대한 걸 정의하는 그 근간이 되는 이제 클래리티 액트, 되게 직관적이죠. 그냥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원래 되게 그냥 매끄럽게 그냥 뭐 코인베이스가 얘기하고 뭐 디파이 주도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불협화음이 나와가지고 진행이 됐고, 근데 이제 뭐 최대한 이거 빨리 처리하겠다라고 백악관에서 얘기할 정도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거기서는 이제 원래 크립토를 주도해오던 웹3 플레이어들, 코인 시장 내에서는 사실 코인베이스가 너무나도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래서 와, 이게 코인베이스 정도가 주도하고 하면 다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술적인 우위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전통 금융권에서 봤을 때는 야, 그 지금까지 너희가 혁신을 한 건 알겠는데 이거를 전체 금융의 영역으로서 하려면 원래 금융의 오너이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이게 핀테크냐 아니면 뭐 테크핀이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도 조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진영 그 산업 내에서도 그런 관점이 있고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왜 크립토를 밀고 있는지, 미국 패권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려는 건지, 미국이 주도가 아니었을 땐 도입을 왜 안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거를 좋은 기술이더라도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진영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매력적인 측면에서 더 권력이 강한 곳들 위주로 주도가 되고 있는 게 크립토의 지금 대중화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을 가상자산이 세상에 편입되는 출발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를 시작했다고 보시나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가끔 conspiracy theory다 뭐 그 너무 좀 의혹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다보스 포럼에서도 보고 느꼈고, 어쨌든 이 시장을 거의 한 10년 동안 이제 계속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어떤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미국은 옛날부터도 할 수 있었어요. 옛날부터도 강제국이었고 옛날부터도 선진국이었고 경제 뭐 금융의 1위 시장이었는데, 왜 요즘 돼서 밀고 있느냐라고 하면 미국이 요즘 뭘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게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그때도 미국은 1위였었지만은 지금처럼 미국 그 패권을 강조를 하던 때가 있지는 않았어요. 요즘 굉장히 강하게 밀다 보니까 군사 측면에서의 패권을 강조하는 만큼 이 또 반대로 그 경제 측면에서의 패권을 잡아가기 위해서 USD, 그 미국 달러의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전 세계의 또 하나의 트렌드가 기술 트렌드가 이랑 이제 뭐 블록체인 이런 같은 게 큰 기술 그 군으로 존재하는데, 혁신 기술 군으로 존재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AI를 미국이 그만큼 주도권을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게 요즘 많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반대로 AI 기술은 뭐 중국도 많은 위협을 하고 있고 정말 뭐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온 시점에서,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그만큼 오픈 경제, 그러니까 오픈 인프라를 전제를 하고 오픈 이코노미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의 그 정부 체계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좀 기술적으로 맞지 않은 하나의 그 기술 영역입니다. 그런 성격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은 굉장히 임브레이스 하기에 좋은 기술이고 중국은 그렇지 않고, 근데 이게 금융이라는 어마어마한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 영역에서 그 힘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영향력을 주기에 가장 좋은 기술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 패권을 잡아가는 측면에서 자, 패권을 잡아야 하는 목표도 명확하고 미국이 가장 잘하고 있는 군사를 제외하고 경제력인 거를 확장하기에도 가장 좋은 툴이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걸 빨리 서둘러서 미국이 도입을 하고, 지난 몇 년간 미국이 이거에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자꾸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던데, 그거를 뒤늦게나마 미국이 빨리 다시 더 빠른 속도로 이걸 도입하고 달리면서 이 기준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자라는 게 이제 요즘에 미국의 스탠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표준 이야기를 할 때 유럽의 미카 법안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보다 더 근간에 미국이 어떻게 판단을 내린지를 보고 미카의 이제 실행 정책도 만들어 가자라는 트렌드가 반대로 뒤집힌 만큼, 미국은 지난 몇 년에서의 디지털 자산을 이전 정부에서 밀지 않았던 거를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걸 도입을 해나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반대, 리플은 지지라는 흥미로운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나요? 이건 역시도 좀 이권이 엮여 있고, 누가 클라이언트고 무슨 사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코인베이스의 핵심 사업 모델은 거래소고요. 거래소를 기반으로 이제 다른 기관 상품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기존 시장에서의 미국 리테일과 이 코인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매우 명확하게 가지고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게 리테일향으로도 명확하게 있었고, 근데 반대로 리플은 아시다시피 초기부터 우리는 금융기관들을 금융 시스템을 우리는 탈
탈중앙화시키겠다, 뭐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활용이 되겠다, 송금 인프라로 활용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발전을 해왔고 SEC랑 싸우면서도 계속 기관 색깔을 유지를 했는데, 리플이 요즘 나오는 그 XRP라는 코인 말고도 리플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제도권 회사들이 사용하기 쉬운 회계 툴, 회계 재무 관리 툴, 혹은 거기다 뭐 자산 운용할 수 있는 뭐 플랫폼들 등등을 계속 인수하면서 결국 기관 대상으로 리플은 서비스를 하고, 기관들이 XRP를 많이 활용을 해서 그 유동성이 만들어졌을 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본 사업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은 우리가 가상자산 업계에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잘했으니까 블록체인 업계가 모든 걸 먹어야지가 본인들의 이해관계랑도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전통 금융기관들이 그래, 리플은 너무 우리랑 친숙하고 우리의 성장을 함께 하려는 곳인 것 같고, 그러니까 리플을 기반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지지를 전통 금융권 대상으로 받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배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 가자라는 스탠스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코인베이스는 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인물이 가진 특성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탈중앙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 나가면서, 코인베이스는 또 그 업계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판도 자체를 코인 하나가 아니라 판도 자체를 이끌어 가다 보고 그 금융사들의 사업 모델이랑 직접적으로 경쟁되는 사업 모델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래 수수료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 자산 운용들, 수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금융 인프라 구축 등, 지금 리플은 기존 금융사나 대기업들과 경쟁하는 사업 모델이 아닌 보완적인 모델인 거에 반해서 코인베이스는 명확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를 해주기가 어렵기보다는 결국 우리 거냐 네 거냐 라는 거를 갈라야 되는 상황이라서 코인베이스는 직접적으로 그 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리플은 사업 모델상 더 함께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업 모델 기반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친은행 친정부, 코인베이스는 최소 규제 쪽으로 명확히 갈립니다. 장기적으로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쪽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는 리플이랑 코인베이스 두 군데 말고 이제 앞으로 오히려 좀 전통 금융기관들의 파이가 절대적으로 커지는 모습들이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 두 군데 다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클래리티 액트를 가지고 뭐 코인베이스가 반대를 했다, 그래서 뭐 백악관이 기분 나빠했다는 뭐 루머도 있었고 했지만, 다보스에서도 제가 느꼈던 건 코인베이스는 그 금융기관들이나 정부와 싸우려고 하는 태세가 전혀 없어요. 우리도 혁신을 주도하고 함께 하고 싶다라는 형태로 협업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협업의 균형적은 무조건 만들어질 거라서 뭐 리플이나 코인베이스나 다 살아남으면서 그 안의 모습들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분명히 찾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는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큰 파이를 각자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골드만삭스가 들어오고 뭐 JP 모건이 들어오고 피델리티가 들어오고 블랙락이 들어오고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면서는 앞으로 저 파이 자체가 전통 금융권 강자들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에서 리플과 코인베이스도 그와 닮아간 모습으로 서비스도 변모해나가고 더 금융시장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시나요? 한국 분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제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연결된 질문인데, 한국 분들은 뭐 지금까지 이제 코인 시장을 보고 한국은 그냥 결국 투기다, 뭐 그냥 뭐 리테일 투자자들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2010년대 초반에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 그때만 보더라도 그 상품 트레이딩, 그 파생 상품 코스피 200 그 선물 옵션, 주가지수 선물 옵션 전 세계 거래량이 1위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과열이 있으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증거금 배수를 높이고 하면서 시장이 조금 내려왔었던 건 있었는데, 한국은 그만큼 리스크를 감당해내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개인들의 성향이 되게 높은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특성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어떻게 먹히냐라고 하면은 얼리 어댑터 마켓으로 해서 그 역할이 되게 빛을 발하고 있어요. 좋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글로벌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뭐 한국 사람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미국에서도 뭐 한국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 어떤 것을 뭐 엔터테인먼트나 한국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글로벌 경쟁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금융뿐만 아니라 금융 포함해서 더 이제 원마켓으로 더 뛸 텐데 그 원마켓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 어느 나라에서 무슨 자산이 좋은 게 나오더라도 초기에 자산이 들어왔을 때 그 초기 투자자 역할, 얼리 테스트베드 마켓을 누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글로벌의 테스트베드, 모든 좋은 상품이 나오더라도 일단 가장 어그레시브하게 시장에 테스트를 해서 그 증명을 받는 곳이 어디냐? 한국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뭐 최근에 뭐 좀 뭐 특정 코인 이름을 얘기 드리긴 그렇지만 골드만삭스나 이제 JP 모건, 미국의 TCC 같은 곳들이 참여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냥 한국에 투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얼리 투자자로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증명해내고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에서 들어오고 있고, 좀 다른 관점에서는 그 A16G라는 안드레이슨 호로위츠라는 미국의 대형 벤처 캐피털, 그래서 그 한국의 에이펙 사무소를 처음으로 설립을 했는데 그 에이펙 아태평양의 본부가 어디 있냐? 서울에 있어요. 이번에 생기게 됐고,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에 있는 주요 투자사들이 혹은 금융사들이 한국을 무슨 포지션으로 보냐라는 게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글로벌 좋은 자산들이 나왔을 때 초기 시장에서의 그 역할을 굉장히 해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뭐 사례가 있냐라고 보면 있죠. 외국분들은 가끔 놀래기는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테슬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테슬라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데 그 시가총액 1위라는 그런 혁신 기업에 그렇게 미친 듯이 모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이슈를 만들면서 뭐 절대 금액까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혁신, 초기 자산들에 대한 검증과 얼리 마켓을 한국이 굉장히 맡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서 그러면 이게 투자 관점에서 한국 분들이 어떤 시사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냐면, 그만큼 전 세계 모든 자산들이 토큰화로 넘어오고 했었을 때 기존에는 한국이 접하기 어려웠었던 전 세계 어떤 선진국의 좋은 기업의 비상장주 혹은 전 세계 모든 자산들의 초기 단계 접근권이 한국 투자자들한테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미국 자산들은 훨씬 더 늦게 돼서만 투자할 수 있는 거 좋은 것보다는 글로벌 좋은 자산들에 대한 훨씬 더 초기 접근권이 높아지고, 그만큼 한국에 있는 개인분들은 다른 국가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로서의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요즘 시장이다라는 관점에서 더더욱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이해도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면 글로벌 투자에서는 훨씬 더 이제 선도적인 지위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치 프리미엄과도 연결이 되는 내용일까요? 기존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리플밖에 없었어요.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캐치를 하는데 그 캐치를 하는 걸 담아줄 만한 매력적인 상품이 몇 개 없다 보니까 프리미엄까지도 그 유동성이 너무 과하게 몰리는 상황들이 생겼는데, 뭐 조금 다른 현상이지만은 그 작년부터 이제 뭐 국내 주요 거래소들도 글로벌 자산들을 훨씬 더 많이 상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한 2, 3년 전에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김치코인 위주로 거래가 되던 게 이제 글로벌 투자와는 트렌드가 좀 벌어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한국의 이제 거래소들이 상장되는 것들도 글로벌 이제 매력적인 어느 정도 더 선두적인 자산들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 내에서, 예전에는 그 XRP 초기에 있었던 것처럼 특히나 이제 매력적이지 않았을 때 그에 비한 투자 수요는 많았다라고 하면은, 투자 공급이라고 해야 되나? 많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런 매력적인 자산이 훨씬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초기에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특정 자산을 한국에서 불필요하게 프리미엄을 주고 사지 않더라도 더 그게 분산이 돼서 더 매력적인 제2의, 제3의 XRP나 리플 같은 것들의 자산이 분산될 수 있는 이제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비트코인 전망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제일 힘든 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심히 투자하고 뭐 빨리빨리 해야 되고 하는 분들한테는 횡보장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되는 경우에는 뭔가 하고 싶어지니까,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막
앱 지워야 된다, 손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 시장 단계마다 내가 어떠한 다른 스탠스로 투자 습관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습관을 고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전망보다도. 이제 전망으로 조금 들어가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말씀드렸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것들이 먹혔기 때문에 어떤 패턴을 기준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훨씬 내려놓으시고, 뭐 지금 이렇게 뭐 좋은 채널에서 이제 하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처럼 새롭게 어떤 방향이 만들어지고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변화하는 투자 패턴을 어떻게 내가 기준점으로 잡을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기준점은 말씀드렸던 예전보다 투기 시장에서 훨씬 더 투자 시장으로, 단기 개인 투자자들 위주에서 중단기 위주의 보유를 하는 기관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얇았던 유동성 때문에 변동성이 훨씬 심했던 거에 비해서 앞으로는 변동성도 훨씬 줄어든 형태의 비트코인 시장이 만들어질 거고, 좋게 얘기를 하면 수익률이 그 하락폭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줄어들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거고, 나쁘게 뭐 굳이 생각을 하자면 상승폭도 단기간에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시장은 아닐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기존과는 좀 아예 달라진 자산군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훨씬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젠글이라는 가상자산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원했든 원치 않든 이 시장에 산업에 들어와서 전업으로 보고 사업을 이끌어 가면서 그 어쨌든 시장에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서비스도 내고 운영을 한 지가 이제 거의 한 10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창업 전후까지 해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크립토 오디세이라는 채널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유튜브 채널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디세이라는 얘기를 한 것도 제가 가장 볼 수 있는, 그냥 오랫동안 시장을 매일매일 계속 붙어서 봤다 보니까 좀 서사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뭐 다른 데서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보시겠지만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라는 측면에서 뭐 한 번씩 찾아와서 봐주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오셔서 뭐 시청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